그림 매아신. 숲길 따라 들어가면 달빛 아래 피는 이야기, 그림멜 전해지는 얘기, 내 손잡아 꿈꾸러 가자. 마법 같은 이야기, 별빛은 사랑의 꽃처럼 피어 용기와 희망 가슴을 채우네. 숲의 노래, 영원한 노래. 기묘한 식사 초대. 강담 구자형. 출연 세영, 성엽, 전승. 피로 만든 소세지와 간으로 만든 소세지가 있었어. 어느 날 피 소세지가 간 소세지를 집으로 초대했지.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마침 식사 시간이 됐어. 간 소세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피 소세지의 집으로 갔지. 그런데 집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주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 계단이 아주 많았는데 그 계단마다 뭔가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어떤 계단엔 빗자루와 삽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 어떤 계단엔 머리에 큰 상처가 난 원숭이가 있었어. 그 밖에도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었지. 간 소시지는 그걸 보고 몹시 놀라고 겁이 났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 그러자 피 소시지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 간 소시지가 말을 꺼냈어. 밖에 계단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게 다 뭐야? 하지만 피 소시지는 마치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굴었어. 아니면 그런 건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 아, 그거 말이야? 아마 우리 하녀가 계단에서 누군가와 수다를 떨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고는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어. 잠시 후 피 소시지가 방에서 나가면서 말했어. 나는 부엌에 가봐야겠어. 음식이 잘 차려졌는지, 혹시 재 속에 던져버린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하거든. 혼자 남은 간 소시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렸어. 아까 계단에서 본 그 이상한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어. 누군지 알 수 없었지. 그 사람은 간 소시지에게 이렇게 말했어. 간 소시지야, 내가 경고할게. 여기는 피와 살인이 가득한 소굴이야. 목숨이 아깝다면 어서 도망쳐. 놀란 간 소시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 살금살금 문 밖으로 나가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지. 집을 뛰쳐나와 길 한가운데에 이르러서야 멈춰섰어. 그리고 그제야 뒤를 돌아봤어.
뒤를 돌아보니 피소시지가 다락 입구에 서 있었어. 손에는 아주 긴 칼을 들고 있었지. 칼은 막 숫돌에 간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 피소시지는 그 칼을 휘두르며 밖으로 소리쳤어. 에이! 내 손에 잡히기만 했어도 날! 기묘한 식사 초대. 강담 구자형. 출연 세영, 성엽, 전승. 문은 닫히고 빛은 꺼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 남아 있어. 조용한 계단 위에 아직도 소리가 나. 잡히지 않았을 뿐 끝난 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막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이 아니라 환하게 불이 켜진 누군가의 다이닝룸이라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약간 좀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하면 따뜻한 환대나 즐거운 대화, 약간 무해한 친밀감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적인 공간을 내어주는 거니까요. 네, 일종의 안전에 대한 무언의 보증수표 같은 건데, 근데 그 심해에 사는 아귀가 머리 위로 예쁜 빛을 내뿜어서 먹잇감을 유인하듯이 그 포근한 식탁이 사실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정말.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기만적인 환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소름 돋는 청사진 하나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참 흥미롭죠. 네, 바로 그린 메르헨 오디오북에 수록된 기묘한 식사 초대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기묘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 이것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이 이야기는 겉보기엔 소시지들이 막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 되게 황당한 아동용 우화의 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이 경고하는 그 포식자의 조종수법, 그리고 심리적 덫의 구조가 정말 노골적으로 해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아주 귀괴한 우화적 장치들로 포장해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귀괴한 장치들이요? 네, 현실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너무 평온하니까 그 경고 신호를 스스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약간 이러면서요. 네네. 그 과정을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포식자의 식탁에 제 발로 걸어 앉게 되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괴한 식사 초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피소시지가 간소시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네, 소시지가 소시지를 부르죠. 마침 식사 시간이었고 간소시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피소시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줄을 읽자마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어떤 의문이셨죠? 아니 수많은 사람이나 뭐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 가공육인가요? 막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요. 하하, 그렇죠. 좀 뜬금없긴 하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피랑 간으로 만든 소시지들이 서로를 식탁으로 부른다? 이 설정 자체가 블랙 코미디 스케치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너무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가 시작부터 독자에게 무의식적인 불쾌감을 심어주는 핵심 장치라는 겁니다. 아, 의도된 불쾌감이다. 네, 피랑 간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소재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장기이고 또 피는 본질적으로 생명과 죽음 그리고 폭력을 상징하는 기호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피는 확실히 폭력적이죠. 게다가 가공육,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식재료가 또 다른 식재료를 식사에 초대했다. 이 텍스트의 설정 자체가 이미 상호 포식, 그러니까 카니발리즘이나 아주 끔찍한 소비의 은유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식재료가 식재료를 불렀으니까 결국 그 식탁에선 누군가가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세팅된 채로 시작하는 거죠. 시작부터 아주 묘한 불안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간소시지가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다는 문장이 새삼 너무 비극적으로 다가오네요. 자기는 손님인 줄 알지만 사실은 메인 요리가 되러 가는 거니까요. 네, 제 발로 화구에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간소시지가 피소시지의 지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초현실적으로 변하거든요. 공간의 묘사가 아주 독특하죠.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수많은 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그 계단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빗자루랑 삽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고 어떤 계단에는 머리에 큰 상처가 난 원숭이가 앉아 있어요. 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살바도르 달리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지저분한 집이 아니라 사물들이 살아서 싸우고 다친 동물이 방치된 이 기괴한 상황. 전문가님, 왜 하필 복도도 아니고 계단에 이런 걸 배치한 걸까요? 심리학적이나 상징적인 관점에서 계단은 되게 중요한 전이의 공간입니다. 전이의 공간이요? 네, 평범한 세계에서 아주 이질적이고 위험한 심연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심리적 하강을 상징하거든요. 아,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 탄 거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계단에 밟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포식자의 심리적 미로를 보여주는 거죠. 심리적인 미로다. 그럼 물리적으로 깊숙이 빠져들면서 퇴로가 차단되는 거네요? 그럼 그 계단에서 싸우고 있던 빗자루와 삽은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물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빗자루와 삽은 집안을 청소하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가정용 도구들이잖아요. 네네, 제일 무해하고 일상적인 물건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질서를 지켜야 할 도구들이 자기 역할을 버리고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이 집안의 구조적인 질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 네, 집이라는 공간 전체가 폭력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와,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거네요. 그럼 그 상처 입은 원숭이는요? 빗자루 싸움은 약간 환상 같아도 머리가 깨진 원숭이는 이건 너무 생생하고 끔찍한 진짜 폭력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 원숭이가 이 텍스트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폭력의 결과물입니다. 폭력의 증거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이 집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신체적 훼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판인 거죠. 원숭이는 가장 인간과 닮은 생명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동물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방치되어 있다는 건 이 집주인이 타인에게 실제로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존재라는 걸 똑똑히 입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네 미래가 저 원숭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붉은색 사이렌이 막 미친 듯이 울리는 상황인데, 아니 저는 여기서 이 간소시지가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네, 도망가질 않죠. 맞아요. 본인도 겁을 먹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텍스트에. 그런데도 발길을 돌리지 않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면서 끝내 피소시지가 있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현실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 그 찜찜함을 무시하고 직진해버리는 순간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상화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정상화 편향이요? 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어떻게든 일상의 범위 안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강한 본능이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말이 되게 끼워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간소시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초대에 응해서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어떤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또 곧 맛있는 식사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방금 본 폭력의 징후들을 덮어버린 겁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그런데 포식자들은 이런 방어 기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완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장면에 그 심리적 조작에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드디어 방에 들어간 간소시지가 묻잖아요. 밖에 계단에서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던데 대체 그게 다 뭐냐고요?
네네. 그랬더니 피소시지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툭 내뱉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아마 우리 하녀가 계단에서 누군가랑 수다를 떨고 있었던 모양이야. 이렇게요. 네, 전형적인 수법이죠. 저는 진짜 여기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머리 깨진 원숭이가 피를 흘리고 있고 막 삽자루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하녀의 수다라고 퉁치다니 여러분 이거 완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네,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피소시지의 태도를 보면 시각적으로 명백한 폭력을 언어적인 행위로 축소해버리잖아요. 피 흘리는 끔찍한 현실을 그냥 약간 좀 시끄러운 백색 소음 정도로 깎아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포식자가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폭력을 그냥 하녀들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에피소드로 덮어 씌워서 피해자가 자기 눈으로 본 현실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요. 그렇죠. 가해자는 절대 내가 원숭이를 때렸다거나 도구들이 미쳤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무해하고 사소한 변명으로 순식간에 상대의 경계심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교활하네요. 그런데 이 기만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피소시지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바로 부엌으로 가잖아요. 네, 아주 섬뜩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음식에 혹시 재 속에 던져버린 건 없는지 봐야겠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부엌, 그리고 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엌과 재. 겉으로는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확인하러 가는 친절한 호스트의 모습이지만 재가 있다는 건 불을 피우는 화로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소름. 즉, 피해자를 안심시켜서 고립된 방에 가둬두고 도축을 위한 불을 지피러 가는 겁니다. 이 텍스트의 진짜 공포가 바로 이 이중성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손님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자기를 요리할 준비를 하러 간 거네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먹잇감에 눈을 가리고 도마를 준비하러 간 그 절망적인 찰나에 혼자 남은 간소시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목소리가 등장하죠. 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방에 쓱 들어와서 속삭이잖아요. 간소시지야, 내가 경고할게. 여기는 피와 살인이 가득한 소굴이야. 목숨이 아깝다면 어서 도망쳐. 명확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단 한 번의 비유나 돌려 말하는 게 없어요. 여태 쌓여왔던 그 은유나 거짓말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도대체 이 목소리의 정체는 뭔가요? 동화적인 장치라기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이 경고하는 누군가의 등장은 아주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심리적 맥락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것은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피해자 내면에서 마지막으로 폭발하는 직관 또는 객관적 진실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 머리로는 가해자의 말을 믿으려고 합리화해도 우리 가슴 깊은 곳 본능은 시각적인 폭력의 징후를 입지 않고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거든요. 아, 속으로 계속 아까 본 게 진짜 폭력이 맞는데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쇠뇌가 완전히 끝나기 직전에 피해자의 무의식이 진실을 향해 내지르는 마지막 비상벨과도 같은 겁니다. 피소시지가 씌워둔 하녀의 수다라는 최면을 찍고 피와 살인의 소굴이라는 날것의 진실을 드디어 마주하게 된 거네요. 시야에 낀 안개가 걷히는 순간입니다. 은유를 버리고 가장 직설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다행히 간소시지가 이번에는 이 경고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살금살금 문을 빠져나가서 막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길 한가운데 이르러서야 딱 멈춰서서 숨을 고릅니다. 이 탈출 장면의 긴장감이 아주 대단하죠. 네, 저는 여기서 공간의 대비가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아까 그 좁고 폭력으로 오염된 계단이라는 수직적인 억압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시야가 트인 안전지대인 길 한가운데로 탈출했다는 안도감이 확 느껴졌어요. 마치 스릴러 영화 마지막 추격신처럼요. 길 한가운데는 포식자의 통제권이 전혀 닿지 않는 독립된 열린 공간을 상징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정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안전지대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주하는 광경이 퍼즐을 완성하거든요. 아,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요. 여러분, 간소시지가 길 한가운데서 딱 뒤를 돌아보는데 피소시지가 그 다락 입구에 서서 소리칩니다. 방금 막 숙돌에 간 것처럼 시퍼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긴 칼을 들고서 내 손에 잡히기만 했어도 하고 악을 쓰잖아요. 아주 압도적인 이미지죠. 저 여기서 진짜 뒷목이 쭈뼛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다정하게 요리 확인하러 간다던 얼굴이 사실 뒤에서는 그 살인용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퍼런 칼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숫돌에 간 빛나는 긴 칼. 이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네요. 네. 처음 기묘한 식사에 초대했을 때부터 이 간소시지를 도축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진짜 메뉴였다는 걸 확증하는 상징인 겁니다. 먹잇감이 서성이는 그 짧은 찰나에도 포식자는 난도질할 무기를 벼리고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두 인물의 위치도 진짜 극적이잖아요. 간소시지는 평지인 길에 있고 피소시지는 그 높은 다락 입구에 서서 칼을 들고 내려다봅니다. 공간적 수직성을 통해 위계를 시각화하는 순간이죠. 가해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사냥감을 내려다보면서 피소시지 압도적인 폭력성과 위협적인 지위를 아주 강렬하게 완성하는 겁니다. 와, 비록 사냥감은 놓쳤지만 그 본성은 끝까지 숨기지 않네요. 친절한 호스트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맹수의 민낯이 마침내 다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 그린 메르헨의 기묘한 식사 초대를 쭉 분해해 보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소시지들 나오는 가벼운 우화인 줄 알았더니 이 텍스트가 폭력의 징후와 포식자의 현실 왜곡, 그리고 직관을 수용해서 생존해내는 그 과정까지 아주 치밀하게 담아낸 완벽한 심리 스릴러였습니다. 네, 이 짧은 우화가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대 속에서 뭔가 파열음이 들려올 때 혹은 누군가가 내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변명을 할 때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면서 덮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절대 묵살하면 안 되죠. 위험의 징후를 간과하지 말고 다른 이의 말에 현실을 왜곡당하지 않도록 비판적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내면의 직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비상벨이 울릴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통제하려는 시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로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이야기 속에서 간소시지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던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앞서 전문가님은 그걸 내면의 직관으로 해석해 주셨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 그 집에 존재했던 어떤 타자였다면요? 또 다른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꽤 끔찍한 상상이 가능해지네요. 그렇죠. 피와 살인의 소굴에서 머리가 다친 원숭이와 싸우는 도구들이 갇혀있는 이 집의 끔찍한 상태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경고자는 피소시지의 식탁에 오를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폭력의 굴레를 깨보려고 했던 집안에 숨겨진 누군가였을 수도 있고요. 네, 동화는 침묵하지만 참 서늘한 여운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아주 기묘한 초대를 받는다면 식탁에 앉기 전에 반드시 계단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칼날을 잘 분별해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